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15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회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다음 중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 독점적 경쟁시장은 두 가지 특성이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 독점적이라는 특성이야. 얘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차별화 때문에 우리가 독점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점적 경쟁시장 하니까 요 경쟁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신규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진입과 퇴거라고 할까요? 퇴거가 자유로워요. 약간 완전 경쟁 특성이면서 장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그치, 장기에 이윤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 이윤이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거는 P가 AC랑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품 차별화가 제일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 약간 설정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죠. 다음 2번 볼까요? 자,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 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윤이 제로가 된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간단히 그려볼까요? 자, 얘가 Q고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MR은 이 수요 곡선보다 2배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겠죠. MC는 이렇게 되고 요거 독점하고 세팅은 똑같습니다. 물론 수요 곡선이 좀 완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럴 때 여기서 바로 최적 선택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AC가 어떻게 됩니까? AC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를 지나야 돼. 그리고 AC의 최저점을 MC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AC가. 네, 따라오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가 바로 균형점이 되는데 여기는 P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Q는 여기서 형성되는데 이 점에서 봤을 때 가격과 AC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선 1번 볼게요. 자, 개별 기업들은 한계 수입과 장기 한계 비용. 맞아요. 이게 한계 비용이 장기도 여길 당연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는 무시하셔도 돼요. MR과 MC가 교차하는 데서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이거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수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경 시장에서나 이렇게 디맨드 곡선이 수평일 때, 그랬을 때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아니면 또 뭐 상관없는데 그때 밑에 최저점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결정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이렇게 우하향하기 때문에 생산량 어떻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보다 왼쪽. 단기는 이렇게 됩니다. 단기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단기,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점에 되는 것은 완경에서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장기 균형에서 이유는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이. 맞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 이 점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P가 AC의 최저점은 아니지만 AC랑 같아집니다. 이거 임으로 자, 이윤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요거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AC에다 Q 이렇게 되니까 P가 AC랑 같으니까 이유는 빵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됩니다. 4번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맞고요. 장기에는 지니까 퇴출이 자유롭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과점시장에 관련된 겁니다. 과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과점시장은요, 뭔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가 상대방이 신경 쓰이는 정도야.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게임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비효율적이다. 맞습니다. 다음 2번 비가격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비가격 경쟁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가격 이외에 뭐 수량 가지고 경쟁하기도 하고 기업 간의 위치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고 상호 의존적인 전략적인 상황이다. 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자, 꾸르노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꾸르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과점시장의 모형은요. 여기 Q가 있고 P가 있을 때 이 Q와 관련된 과점시장 모형이 뭐가 있어요? 꾸르노라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스타켈버그 모형이 이렇게 두 개의 대표적인 수량 전략 변수 모형이 되고요. P 가격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베르트랑 모형이 중심으로 있어요. 베르트랑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굴절 수요 곡선 모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우선 꾸르노 생산량을 전략 변수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꾸르노 균형 상태가 일단 되면은 그 상태가 지속된다. 지속되기 때문에 그걸 균형이라 그러는 거죠. 균형이라는 상태는 뭐야? 변화할 만한 어떤 유인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시면 각 기업은 더 이상 맞아요. 지금 생산량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4번 꾸르노 균형 상태에서 이 시장이 생산 수준을 완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졌으면 선택했을 때보다 더 작게 맞죠? 보통 이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에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과소 생산 공급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 각 기업이 평균 비용 최저점. 이 평균 비용 최저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5번 굴절 수요 곡선 모형에서 과점시장의 특성. 여러분 스위치라는 학자가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을 만들어냈는데 기억나십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굴절되는 형태를 보이고요. 자, 그 결과 이 굴절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MR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쟤는 저기서 오죠. 이렇게 됩니다. 연결해버리죠. 이렇게 MR 이렇게 점프돼서 끊어진 MR이 됩니다. 이때 MC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MC가 변동을 해도 변동시 자, 이온극대 산출량과 가격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경직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점시장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 의심을 받는 게 야, 너네들 가격 담합했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특성에 의해서 가격이 오히려 경직적인 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변명하려고 이런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6번.
자, 과점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완전 담합을 이루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까르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베르트랑과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은 가격 경쟁, 가격을 전략 변수라는 모형이고, 꾸르노랑 스타켈버그는 생산량, 수량, 전략 변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볼게요. 베르트랑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베르트랑은 가격을 전략 변수로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요, 완전 경쟁 시장하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균형 상태가 되면 각 기업은 상대방이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가격을 얼마로 설정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설 규모는 Q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Q를 전략 변수로 하는 게 아니라 P를 전략 변수로 하는 것입니다. 5번 차별적인 과점 모형에서는 선발자, 후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베르트랑 모형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수량 모형에서 나타내는, 우리가 꾸르노 모형에서는요, 꾸르노 모형에서는 선발자랑 후발자가 있는데, 선발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럼 선발자가 이득이 더 커요. 먼저 앞서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선발자가 되려고 하는 모형, 선발자, 추종자가 되는, 그게 꾸르노 모형을 확대한 이 모형이 뭐야? 스타켈버그 모형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 기본서에는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베르트랑 모형에서 여기서는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선발자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발자 이윤보다 추종자 이윤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 추종자가 선발자로부터 야, 네가 먼저 가격을 한번 시장에 던져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끼로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하면서 자기가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차별적인 꾸르노 과점 모형에서 얘기하는 건데, 베르트랑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5번도 틀렸습니다. 선발자 기업이 후발자보다 이윤이 더 작다. 작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발자가 훨씬 더 작고 추종자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적인 스타켈버그 모형, 꾸르노는 이제 둘 다 추종자인데, 거기서 선발자, 추종자가 생기는 스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선발자가 이득인데,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추종자가 이득이다. 그것도 한번 잘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과점시장을 분석하는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게임이론 가지고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때 균형이 두 가지 균형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월 전략 균형, 또 하나는 내시 균형 전략이 있는데, 더미넌트라는 우월 전략 균형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겁니다. 자신한테 유리한 요게 바로 우월 전략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요게 바로 내시 균형 전략이다. 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음 볼게요. 자, 9번. 까르텔 협정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배신할 요인이 생깁니다. 협정을 위반하는 게 우월 전략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남들과 같이 협정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몰래 배신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용의자의 딜레마, 죄인의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적 선택이 이게 사회 전체의 최적과 같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우월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몰래 배신을 했을 때 협정을 준수하는 것보다 배신하는 것이 더 이윤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원을 만드는 과정을 용의자 딜레마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원이라는 게 우리 저 뒤에도 얘기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생산하기로 했는데 몰래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배신을 때리게 되면 자기한테 이득이 앞에 얘기했던 용의자 죄인의 딜레마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둘 다 비용을 부담하게 돼서 이 공원이 만들거나 홍수방지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재와 관련해서 무임승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네, 요걸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최적 선택,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람직한 최적 선택으로 갈 수 없게 되는 용의자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게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걸 원샷 게임이라고 합니다. 원샷 게임에서는 이런 상황이 돼. 그런데 만약에 게임이 리피티드라는 반복 게임이 되면 아니 우리가 한 번 보고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내가 배신 한 번 때려서 이득을 얻는 것보다 지속적인 협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반복이 된다면 둘 사이에 사이좋게 비용을 부담하는 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요거 잘 보시고 자, 둘 다 비용을 부담하는 게 최선의 결과지만 실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돼서 결국 공원이 만들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5월 전략이자 내슈 균형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다음 4번. 둘 중 한 사람만 공원을 만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둘 다 모두 더 큰 이득을 아니요. 한 사람만 하게 되면 공원이 완벽하게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개인의 이득 극대화가 파레토 사회 전체적인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회 전체 이득의 극대화랑 이렇게 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과점시장 모형과 관련해서 꾸르노, 베르트랑 이런 걸 살펴봤고요. 그걸 게임 이론으로 본 5월 전략 균형, 내슈 균형 살펴봤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